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깊이 파고들 주제는 바로 원자력 에너지입니다. 한동안 좀 잠잠했던 것 같은데, 요즘 여러 가지 이유로 다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죠? 이 분야가 왜 다시 떠오르는지, 그 배경과 함께 또 어떤 기회들이 숨어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재조명의 배경에는 크게 세 가지 동력이 작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선 각국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눈에 띄게 강화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인공지능, AI 데이터 센터처럼 전기를 엄청나게 소비하는 새로운 수요처가 정말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화석연료를 넘어서 좀 깨끗한 에너지로 가야 한다는 전 세계적인 공감대 역시 원자력에 다시 주목하게 만들고 있죠. 맞아요. 특히 미국 움직임이 상당히 주목할 만합니다. 이미 세계에서 원자력으로 가장 많은 전기를 생산하는 나라인데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요. 2050년까지 발전 용량을 지금의 4배까지 늘리겠다는 아주 야심찬 목표를 세웠어요. 4배요? 와, 네, 4배요. 이 목표 달성을 위해서 구체적인 행동들도 뒤따르고 있습니다. 원자로 건설이나 운영 허가 절차를 좀 더 빠르게 한다든지, 멈춰섰던 원자료를 다시 돌린다든지, 또 SMR 같은 차세대 원자력 기술 개발, 상용화에도 속도를 내고 있죠. 그리고 핵연료인 우라늄을 자국 내에서 더 많이 확보하려는 그런 움직임도 있고요. 와, 4배라니 진짜 엄청난 목표네요. 이런 거대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투자 관점에서는 어떤 부분을 좀 눈여겨봐야 할까요? 오늘은 구체적인 기업하고 투자 전략까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바로 시작해보죠. 가장 먼저 눈길을 끄는 곳은 콘스텔레이션 에너지입니다. 주식 티커로는 CEG죠. 2022년에 엑셀론이라는 더 큰 회사에서 나와서 독립했는데 그 이후로 원자력 중심의 청정 에너지 사업에 그야말로 올인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현재 미국에서 탄소 배출 없이 가장 많은 에너지를 생산하는 기업이고 운영하는 원자력 발전소 규모도 미국 최대라고 하죠.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의 인수합병을 추진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네. 칼파인이라는 또 다른 에너지 기업을 인수하는 절차를 지금 밟고 있습니다. 인수 금액이 무려 164억 달러예요.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정말 천문학적인 숫자죠. 칼파인이 가진 부채 약 12억 달러를 떠안는 조건이고요. 나머지는 현금하고 콘스텔레이션 주식으로 지불하는 방식입니다. 이 인수가 성공적으로 끝나면 콘스텔레이션 에너지의 전체 발전 용량은 거의 60기가와트에 달하게 됩니다. 60기가와트면 어느 정도 규모인가요? 감이 잘 안 오는데. 쉽게 말해서요. 대도시 수백만 가구의 전기를 동시에 공급할 수 있는 진짜 엄청난 양입니다. 콘스텔레이션이 2024년 말 기준으로 가졌던 발전 용량의 거의 2배가 되는 거예요. 2배나 되는군요. 네, 단순히 덩치만 커지는 게 아니고요. 이게 텍사스처럼 AI 데이터 센터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시장으로 사업을 확장하는 발판이 되거든요. 그리고 인수 즉시 회사의 매출과 현금 흐름에도 꽤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164억 달러면 정말 상상하기 힘든 규모인데 근데 이런 대규모 인수가 회사의 재무 상태에 부담이 되지는 않을까요? 통합 과정에서 좀 예상치 못한 어려움은 없을지도 궁금하고요. 물론 아주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대규모 인수는 항상 기회하고 위험을 동시에 안고 있죠. 단기적으로 부채 부담이 늘어나는 건 사실이고요. 또 두 회사의 조직 문화나 운영 시스템을 하나로 합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요. 하지만 콘스텔레이션 경영진은 이런 위험 요인들을 충분히 관리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 같고요.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에 더 무게를 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그 AI하고 데이터 센터 확산 때문에 전력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나는 이 시대적 흐름을 놓치지 않겠다. 이런 의지가 강하게 반영된 결정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그렇군요. 위험 부담을 감수하고서라도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 이런 의지가 엿보이네요. 최근에 맺은 계약들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작년에 마이크로소프트하고 맺은 계약은 정말 화제가 됐었죠. 네, 맞아요. 무려 20년 동안 마이크로소프트의 데이터 센터에 탄소 배출 없는 전력을 공급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PPA, 그러니까 장기 전력 구매 계약이었습니다. 이 계약에서 특히 흥미로운 점은요. 과거에 그 쓰리마일 아일랜드 원전 사고로 문을 닫았던 1호기 있잖아요. 거기를 크레인 청정 에너지 센터라는 새 이름으로 다시 가동해서 이 계약에 필요한 전력을 공급할 계획이라는 거예요. 쓰리마일 아일랜드 원전 재가동이라. 와, 이건 단순히 전력 공급 계약을 넘어선 상당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과거의 아픈 기억을 딛고 원자력 기술에 대한 사회적, 기술적 인식이 변화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강력한 신호일 수도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원자력 안전 기술도 발전했고 또 기후 위기 대응이나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라는 현실적인 필요성이 맞물리면서 과거와는 좀 다른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죠. 여기에 더해서 올해 6월에는 페이스북 모회사인 메타 플랫폼스하고도 역시 20년짜리 대규모 원자력 에너지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메타하고도요? 네. 이런 빅테크 기업들과의 연이은 장기 계약은 콘스텔레이션 에너지의 경쟁력 그리고 원자력 에너지의 미래 가치를 입증하는 강력한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대단한 계약들이네요. 물론 2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안정적으로 계약을 이행하는 능력, 이것 또한 중요하게 평가받겠죠.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이런 성장성 외에 또 어떤 점들을 매력적으로 볼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꾸준히 주주들에게 이익을 환원하려는 노력을 보인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배당금을 계속 지급해 왔고요. 올해 초에는 배당금을 10%나 늘렸어요. 또 회사 스스로 자사 주식을 사들이는 자사주 매입도 활발하게 진행하면서 주주 가치를 높이는 데 신경 쓰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됩니다. 네, 이런 점들이 콘스텔레이션 에너지의 투자 매력을 높이는 요인으로 꼽히죠. 콘스텔레이션 에너지의 행보는 확실히 인상적이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한 기업에 집중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도 궁금할 것 같습니다. 특정 기업의 주가 변동성 부담을 좀 줄이면서 원자력 에너지 분야 전체의 성장에 참여할 방법은 없을까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콘스텔레이션 에너지가 강력한 플레이어지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특정 기업에 집중하는 투자는 변동성이 클 수 있죠. 그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원자력 산업 전체 성장에 좀 더 안정적으로 올라타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관련 기업들을 묶어놓은 상장지수 펀드, 즉 ETF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벤에크 우라늄 및 원자력 ETF, 벤에크 유라늄 앤 뉴클레어 ETF인데요. 티커로는 NLUR입니다. 이 ETF는 이름 그대로 원자력 발전의 전체 가치사슬, 그러니까 생태계를 담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라늄을 캐는 채굴 기업부터 원자력 발전소를 설계하고 짓고 운영하는 회사들, 또 여기에 필요한 부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까지 아주 다양하게 포함하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과 관련된 A부터 Z까지 다양한 기업에 분산 투자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런 거군요? 그렇죠. 특정 기업 하나가 혹시 좀 부진하더라도 다른 기업들이 받쳐줄 수 있으니 개별 주식 투자보다는 위험을 분산시키면서 산업 전체 성장 흐름을 따라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2025년 9월 말 기준으로 보면 총 28개 종목을 담고 있는데요. 상위 종목들을 보면 그 다양성을 더 확실히 알 수 있어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오클로라는 회사인데 여기는 차세대 기술로 주목받는 소형 모듈 원자로 SMR 개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SMR이요? 네, 그 뒤를 이어서 우리가 방금 자세히 살펴본 콘스텔레이션 에너지가 있고요. 또 우라늄 연료를 공급하는 캐나다의 카메코, 우라늄 농축 기술을 가진 센트루스 에너지, 심지어 미 해군의 원자력 관련 부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BWX 테크놀로지스, BWX 테크놀로지스 같은 기업들이 비슷한 비중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와, 정말 흥미롭네요. SMR 개별사, 대형 발전사, 연료 공급사, 농축 서비스, 심지어 군수 부품까지 원자력 산업의 여러 단면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들어보니까 미국 기업만 있는 건 아닌가 봐요. 카메코는 캐나다 회사라고 하셨죠. 네, 맞습니다. MESRR은 MVIS 글로벌 우라늄 및 원자력 에너지 지수라는 것을 따라가도록 설계되었어요. 이 지수 자체가 미국 기업뿐만 아니라 호주, 중국, 캐나다, 카자흐스탄, 영국 등등 전 세계의 주요 원자력 및 우라늄 관련 기업들을 포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ETF에 투자하면 자연스럽게 글로벌 분산 투자 효과까지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ETF에 투자할 때 고려해야 할 점은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거래는 쉬운지, 비용은 어느 정도인지, 배당 같은 것도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ETF는 일반 주식처럼 증권 시장에서 쉽게 사고 팔 수 있어서 거래 편의성은 아주 높습니다.
비용 측면에서는 순운용 보수율 기준으로 연 0.56% 정도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이 ETF를 보유하는 데 드는 연간 관리 수수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배당도 지급하는데요. 최근 30일간의 배당 실적을 연율로 환산한 SEC 수익률 기준으로 보면 연 0.86% 정도의 배당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건 과거 실적 기준이고 미래 수익을 보장하는 건 아니지만요. 그리고 이 ETF가 담고 있는 다양한 기업들, 예를 들어 우라늄 채굴하는 카메코부터 부품 공급하는 BX까지 모두 앞서 이야기한 AI발 전력 수요 증가, 또 청정에너지 전환이라는 큰 흐름 속에서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원자력 발전 수요가 늘어나면 당연히 우라늄 연료 수요도 늘고 새로운 원자력 건설이나 기존 원자력 유지 보수에 필요한 부품, 서비스 수요도 증가하겠죠. 이 ETF는 이런 다양한 수혜 가능성을 한 번에 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지금까지 나눈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투자 전략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크게 두 가지 접근 방식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원자력 에너지 분야의 성장성에 좀 더 공격적으로 베팅하고 싶다면 콘스텔레이션 에너지, CEG 같은 선도 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네요. 네. 콘스텔레이션 에너지의 강력한 시장 지위나 성장 전략, 그리고 빅테크 기업들과의 장기 계약 같은 걸 고려했을 때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개별 기업 투자는 그만큼 변동성도 크다는 점은 감안해야겠죠? 그렇죠. 반면에 특정 기업에 대한 집중 투자보다는 원자력 에너지 산업 전체의 성장에 좀 더 안정적으로 참여하고 싶다 하시면 콘스텔레이션 에너지 주식과 베네크 우라늄 및 원자력 ETF NLR을 적절히 조합해서 함께 투자하는 전략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핵심 플레이어에 대한 직접 투자랑 산업 전반에 대한 분산 투자를 결합해서 위험은 좀 낮추면서 성장 기회는 놓치지 않는 일종의 균형 잡힌 접근법이군요. 그렇습니다. 개인의 투자 성향이나 위험 감수 능력에 따라서 두 가지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거나 혹은 둘을 조합하는 방식으로 자신에게 맞는 전략을 구성해 볼 수 있을 겁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원자력 에너지가 왜 다시 주목받는지 그 배경부터 시작해서 구체적인 투자 대상으로서 콘스텔레이션 에너지와 베네크 ETF까지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정책 변화, AI 같은 새로운 기술이 가져온 전력 수요 급증, 그리고 기후동화 대응이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원자력 에너지가 앞으로 중요한 역할을 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맞습니다. 콘스텔레이션 에너지의 과감한 행보와 시장 지배력, 그리고 에넬크 ETF를 통해 전 세계 원자력 관련 기업 생태계 전반에 투자할 수 있다는 점까지 구체적으로 알아봤습니다. 물론 항상 강조하는 것이지만 어떤 투자든 잠재적 위험 요인을 충분히 고려하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예상치 못한 정책 변화라든지 기술적인 문제 발생 혹은 시장 변동성 확대 같은 변수들은 언제든 나타날 수 있으니까요.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눈 이야기들이 원자력 에너지라는 이 흥미로운 분야를 이해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각자의 정보 탐색 여정에 깊이를 더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마지막으로 오늘 대화를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잠시 언급했던 ETF의 주요 보유 종목 중 하나인 오클론은 소형 모듈 원자로, 즉 SMR이라는 차세대 기술에 집중하고 있거든요. 과연 이런 새로운 형태의 원자력 기술이 본격적으로 상용화된다면 미래 에너지 시장의 모습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더 나아가서 각국의 에너지 안보 전략이나 국제관계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장기적인 관점에서 한번 상상력을 발휘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어쩌면 미래 에너지 지형도를 예측하는 중요한 실마리가 그 안에 숨어 있을지도